5월 5번째 주 이번 주 사건 사고 브리핑입니다. 교수님. 예. 국제 PJ파? 국제 PJ파. 그 지금 예. 사람들은 국제 PJ파 뭔가 대단해 보이는 느낌이잖아요. 국제 PJ파 일단 얘기해 줄까요? 그 이름 어디서 나왔는지? 네, 그래서 제가 네. 이거 좀 스토리를 얘기하죠. 제가 국제 PJ파가 뭐예요? 교수님 막 물어봤더니 교수님이 글쎄 그 이름 져준 경찰이 담당 형사가 죽어서 잘 모르겠다 그러시더니 다음 날 국제 PJ파에 대해서 저희 단톡방에다 글을 올렸어요. 저 읽고 정말 웃으면 안 되는 빵 터졌어요. 국제 PJ파가 뭡니까 교수님? 네, 국제 PJ파는 쉽게 얘기하면 국제다방 플러스 PJ 음악 감상실. 예, 그 인근에서 놀던 똘마이들이 만드는 그래서 경찰관이 국제다방과 PJ 음악 감상실 그 중간 그 언저리에서 놀던 똘마이들을 검거해서 범죄단체로 구속을 하면서 붙여준 이름이에요. 그래서 네. 국제 PJ파예요. 그러니까 국제 PJ파 그러니까 뭐 좀 있어 보이잖아. 네. 개뿔도 없어요. 그래서 국제다방. 그래서 저희가 이거 방송할 때 여러 패널분들이 야 뭐 국제 그럼 야쿠자 관련된 거야? 막 이러면서 저희가 그래서 국제 막 붙였구나 이랬는데 갑자기 국제다방 얘기 나와가지고 국제다방과 PJ 음악 감상실의 합성어고요. 네. 근데 국제적이긴 했어요. 국제적인데 멀리는 아니고 일본까지는 좀 이어집니다. 이게 뭐냐면 국제 PJ파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름이 아마 우리 국민들 다 알 거예요. 이용호 게이트. 거기에 그 주범으로 인식되던 여운환이라는 사람. 또 여운환이가 또 뭘로 유명하냐면 홍준표 대표. 그분이 언젠가 한번 뭐 이 조직폭력배들이 집으로 뭐 사시미 칼을 보냈다. 그랬다는 이름이 그게 그 여운환이라는 사람이에요. 국제 PJ파 두목으로 알려졌었지만 사실 두목은 아니었어요. 여운환이가 한 가지 그 기록은 남겼어요. 어떤 기록이냐면 국제적인 기록. 일본까지. 그 일본도 국제적이죠. 일본도 국제적으로 볼 수 있어요. 네네네. 부산 칠성파 두목 이강환이 그다음에 국제 PJ파 여운환이가 둘이서 손 붙잡고 일본으로 갔어요. 그 일본에 가서 일본에 있는 야쿠자 조직 그 깡패 조직에 가가지고 의형제 결연식을 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도는 건 맞아요. 여운환이까지. 저는 항상 들을 때마다 느끼는 건데 제가 조폭 이런 계열을 잘 몰라요. 근데 교수님 얘기 들을 때마다 이러시는데 교수님 거의 조폭계를 다 그 평정하고 있는 느낌, 다 알고 있는 느낌이어서 언제 한번 국제 조폭이라든지 국내 조폭에 대한 한번 계보를 교수님한테 저희가 한번 소개받는 시간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직폭력 관련돼서 논문을 꽤 썼어요, 제가. 그러셔서 그렇구나. 하여튼 뭐 국제 PJ파는 그런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원래 지금 국제 PJ파의 경찰 그 이 관리대장에는 두목이 김길용이에요. 김길용. 근데 지금 빵에 있죠. 네, 맞아요. 그리고 지금 요번에 사고를 쳤다는 게 부두목 조규석이에요. 사실 그러면 왜 국제 PJ파가 나왔나에 대해서 지금 한번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50대 부동산업자가 맞습니다. 주차장에서 시체로 발견이 됩니다. 예. 네. 근데 그때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국제 PJ파 라고 지금 부두목하고 거기에 공범 2명이 이제 관련이 돼 있을 거라고 했는데 공범 2명이 발견이 된 것도 본인들이 수면제를 먹고 경찰들이 발견을 했고 부두목은 현재 지금 도주 중에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제 19일 날로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5월 19일 날 조규석이 지금 네. 현재 부두목 실질적으로는 두목 노릇을 국제 PJ파 두목 노릇을 하고 있는 조규석이가 피해자 사망한 사람이 박 씨입니다. 근데 저 하나 더 짚고 갈게요. 저는 그래서 그 조폭 막 두목하면은 그래도 한 3, 40대 막 영화에 이런 사람. 그거는 이제 옛날 얘기고. 그래서 첫 그 딱 부두목 나이를 딱 봤는데 60대더라고요. 이제는 저 밑에 애들이 수혈이 잘 안 되니까 늙은 것들이 두목 노릇 하고 있는 거죠. 뭐. 별거 없어요. 공범도 나이가 60대여서 나는 깜짝 놀라가지고. 이빨 빠진 놈들이라요. 조규석이가 이제 부두목 노릇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아마 수혈 받아가지고 똘마애들이 20대는 있을 겁니다. 한 20, 30명 조직원들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아이들은 요즘에 하는 짓은 뭐 뻔한 거 아니에요. 그냥 동네 똘마니 수준이에요. 우리나라는 그 이제 조직폭력배들이 거의 와해 수준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고 박모 씨라는 그 요번에 사망한 그 피해자는 어떻게 보면은 기획부동산업자? 네. 혹 그거 내지는 M&A 관련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부실한 어떤 기업을
인수해가지고 폭파시키고 이제 그 과정에서 생기는 이득을 누리는 뭐 이런 형태의 그런 일을 잘하는 그러니까 전문가 형태인 거예요. 네. 그런데 조규석이가 이 박모 씨한테 이제 두 가지 설이 있어요. 조규석이가 이 박모라는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기획부동산업자, M&A 전문가, 이 피해자 같은 그런 사람한테 투자를 했는데 이득을 못 보고 너무 많이 손해를 봐서 지금 이번에 불러다가 이렇게 범행했다는 얘기가 있고요. 네. 하나는 그런 설이고 하나는 또 어떤 설이냐면 조규석이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 박모 씨라는 사람하고 부산에 있는 선박회사예요. H기업이라고 그러는데 이름 말 못하겠어요. 그게 좀 부실했던 상황에서 그 M&A 공작을 하는 과정에서 이모 씨라는 사람이 앞장서고 뒤에 이 사망한 박모 씨가 개입을 했는데 무혈 입성을 했다는 거예요. 투자 없이.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이득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득금을 이모 씨한테 안 주니까 그 이모 씨가 조규석이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돈 좀 받을 수 있게 해달라. 그러니까 청부를 받은 형태 조규석이가. 그래서 중간에 나서가지고 얘기가 다 잘 됐다는 거예요. 박모 씨, 이 희생당한 사람이 그래 이득도 좀 주고 조규석이 너한테도 한 4억 정도 돈을 줄게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500만 원, 1000만 원 주고 그냥 입 닫고 있으니까 불러들였다 이런 그 두 가지 설이 있어요. 네. 근데 하여튼 뭐 이유야를 막론하고 분명한 거는 조규석이가 불러들인 겁니다. 5월 19일 날. 네. 호텔 커피숍에서 이 박모 씨를 불러서 만났어요. 박모 씨는 전주가 집이에요. 네. 불러들였어요. 불러들이고 이제 활동은 서울 쪽에 사는 사람인데 불러들여가고 커피숍에서 만나고 커피숍에서 일식집으로 갔어요. 일식집에서 술 먹었답니다. 그 다음에 노래방으로 갔어요. 노래방에서 간 것까지가 같이 동행한 거예요. 네. 그 이후에 새벽 1시 넘은 시간대에 조규석이가 자기 친동생한테 전화합니다. 소변 받을 깡통하고 준비해서 차 끌고 와. 그게 BMW예요. 네. 그래 그 동생이 깡통하고 BMW를 끌고 왔더니 요번에 이제 그 자살 기도하다가 지금 검거된 두 사람, 공범 2명. 예, 늙은 그 공범 2명이 늙었다고 하기도 뭐하네 뭐 이것들 나보다 나이도 어린데 하여튼 뭐 이 그 2명이 그 쓰러진 박 씨를 끌고 와가지고 그 차에 태웠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길로 광주에서부터 올라오면서 그 다음 날 오후 한 7시경에 성수대교 인근에다가 피해자 파손한 휴대폰을 던져서 버려요. 내가 볼 때는 이거는 동선 추적하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맞습니다. 그리고는 그 길로 의정부 톨게이트 양주로 넘어가요. 네. 그래서 경기도 양주, 내가 근무하던 곳이에요. 네. 경기도 양주시청 인근에 있는 주차장에 가서 BMW를 세웁니다. 네. 그때 이미 아마 내가 볼 때는 피해자는 사망한 상태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버젓이 그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CCTV 다 잡히는데도 여유 있게 두 사람 나와요. 공범 2명이 이렇게 나옵니다. 네, 나와요. 나오고 또 거기에서 우리 동선 잘 파악하십시오 하고 택시를 잡아요. 네. 예, 그 택시 잡고 또 멀리도 안 가요. 시청 그 바로 옆에 있는 모텔로 갑니다. 그리고 모텔에 가서 수면 유도제로 두 분이 나눠 드시고 유서를 썼어요. 네. 가족들한테 미안하다. 그 다음에 유서 한 장 또 골 때려. 난 살면서 내 32년 경찰했지만 범행하고 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놈이 관할 경찰서장한테 유서 쓰는 것도 처음 봤어요. 양주 경찰. 코미디입니다 이거. 양주 경찰서장한테 유서를 써요. 그 유서 내용이 범행한 동기, 그 다음에 시체 유기한 장소 이런 범행에 대해서 낱낱이 자기네들이 자백을 하는 유서를 그 양주 경찰서장 앞으로 보내는 거죠. 그것도 그 범행 동기를 썼는데. 아 맞아요. 노래방에서 조규석이하고 다 있는 데서 만났는데 나보다도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반말을 해서 발로 배를 한번 뻥 찼더니 죽었다. 쓰러졌다. 그러니까 조규석이 관계 없다는 거죠. 네. 우리가 범행한 거고 또 계획적 살인도 아니다. 우발적이다. 또 뭐 이 돈과 갖고 연관된 것도 아니다. 그냥 뭐 나이 어린 친구가 반말해서 기분 나빠서 뻥 찼는데 죽어서 이렇게 갖다 버리고 그래서 우리는 자살한다. 네. 이 얘기거든요. 이건 코미디입니다. 네, 근데 이게 반박할 수 있는 요소가 두 가지가 생깁니다. 하나는 시체 발견이 됐을 때 구타와 멍이 온몸에 들어있던 온몸이고 네. 특히 허벅지 쪽을 집중 공격했다는 건 엎드려 뻗쳐놓고
둔기로 깐 겁니다. 야구방망이 같은 걸로. 근데 이게 퍽 하고 쓰러진 게 아닌 거죠. 아닌 거죠. 거짓말이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부두먹의 동생이 처음에 옮길 때 자신은 깨어있는 피해자를 옮겼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공범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미 노래방에서 사망을 했다라고 얘기되는 거죠. 진술에서 어긋난 부분이 여기서도 발견이 됩니다. 동생 이 차를 운전했던 그 동생은 양주의 시체를 유기하는 데까지는 안 따라왔어요. 서울까지 올라와 가지고 뭐 서초동인가 이쪽에서 그 본인은 차 인계하고 고속버스인가 뭐 타고 내려가서 경찰이 나중에 긴급 체포했습니다. 그거 그러니까 이제 그 봐야 되고 그런 범행 직후에 조규석이는 지금 행부래요. 네. 근데 조규석이가 예전에도 이런 납치해 가지고 감금하고 했던 범행을 한 적이 있고 구속된 적이 있어요. 그리고는 도주를 또 했었는데 네, 4개월 만에 또 경찰한테 잡혔죠. 네. 근데 그때 또 이 가해 피해자가 누구냐면요. 범서방파의 부두목급인 남호 씨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하고 마찰이 있으니까 조규석이가 국제 PJ파 부두목 조규석이가 범서방파 부두목급인 남호 씨라는 사람을 만나자고 불러서 다방 같은 데서 만나기로 해놓고 딱 그 다방에 그 마음 놓고 남호 씨가 오니까 그 자리에서 그 다른 놈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딱 낚아챈 거예요. 그때 이 조규석이가 뭐라 그러냐면 너는 지금부터 납치된 거야 이 새끼야 그러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치졸하죠. 조폭이 그래요. 조폭이 뭐 저는 다 비굴하다고 생각하는데 비굴해도 참 추접스럽게 비굴해요. 이 친구는. 그런 식으로 그 수법으로 사람을 납치하고 감금했던 전력이 있고 그걸로 형을 살은 적이 있어요. 범행 수법이 어쨌든 똑같잖아요. 똑같습니다. 유사하게 네.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두 사람은 그러면 국제 PJ파 조직원이냐? 경찰이 입적 안 됐어요. 이 두 사람은. 그러면 국제 PJ파 조직원은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죠. 공식적으로. 그러면 이 두 사람은 도대체 조규석이하고 어떤 관계냐 그랬더니 청송교도소에서 입감돼 있을 때 이 빵동기예요. 이 두 사람하고 네. 조규석이하고. 네. 공교롭게 이 두 사람은 지금 폐암, 뭐 위암 해가지고 암 환자래요. 요 두 사람을 어떻게 선정했는지 모르지만 조규석이가 요 두 사람을 이용해서 이런 범행을 한 거예요. 아마 가족이라든지 아니면 누구한테 뭔가 봐주겠다라는 식의 그런 딜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요. 그러니까 돈을 받았던지 뭔 약점을 잡혔던지 그리고 아마 효율적이죠. 암 환자 치료가 안 되는 암 환자라고 그러면 처벌을 받음에 있어서도 맞아요. 아니면 뭐 병적인 부분에 대해서 또 치료를 받아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도 그 가만히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이거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라는 것만으로도 지금 하나의 눈속임이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극단적인 선택은 쇼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래서 제일 먼저 사실은 내가 있던 곳이기 때문에 수사관한테도 그 얘기했어요. 네. 그들이 먹은 게 그거 먹고 죽을 정도 치사량이 되는 만큼 처먹었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처먹은. 네. 아니랍니다. 전혀. 네. 쇼한 겁니다. 쇼. 네. 예, 그리고 애초에 성수대교 쪽에다가 피해자 휴대폰 깨트려서 던져놓는 거는 추적하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성수대교 우리 지나간다는 뜻이에요. 성수대교를 지나오면 CCTV 촘촘하게 다 돼 있어요. 동선 다 나와 양주까지. 자, 휴대폰 던져서 추적할 수 있는 근거 만들어줬어. 그 다음에 그 시청 옆에 주차장에 CCTV 다 있어요. 거기에서 버젓이 나와. 거기 차 세워놓고 보라는 얘기예요, 경찰. 그 다음에 택시 타면 동선 나오잖아. 어디 태워다 준 거. 이건 내가 볼 때는 사전에 아주 그대로 계획한 거예요. 우리가 범인이니까 우리 추적해서 우리 잡아라. 근데 시나리오가 너무 허접해요. 허접하죠. 네. 그러니까 이 옛날 쌍팔년도 조폭이라 대가리가 안 달아가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스토리를 보면서 와 진짜 이게 그 요즘에 조폭 영화 많이 나오잖아요. 이거는 산티나죠. 네. 아주 산티나죠. 근데 이제 지금 당장에 이 사건 해결하는 건 이 두 사람은 뭐 죽었다 깨나도 지들이 총대 메고 있으니까 네. 조규석이 관계없고 우리가 범행했다고 뻗댈 거예요. 네. 끝까지 그럴 겁니다. 네. 이것도 의리라고 조규석이 잡아야 돼요. 빨리. 네. 근데 조규석이가 이 범행이 있기 일주일 전부터 저 광주에서 식당 운영하는데 문 닫았대요. 네. 계획범죄로 보여요. 내가 보기에는. 그리고 그 사건 이후로 행방불명됐어요. 예, 그 다음에 아예 신용카드 같은 걸 안 써요. 휴대폰도 세 대 있는데 다 꺼놨어요. 그럼 계획범죄죠 뭐. 네. 근데가 제 교수님한테 듣기에
밀항의 그 전력이 가능성도 있다. 있어요. 이 사람이 네. 그런 시도를 했기 때문에. 네. 그리고 광주 쪽에 있으면 목포라든지 그쪽 인근에 밀항 조직이 있거든요. 그들하고 이 국제 PJ파 깡패 정도 되면 연계는 돼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밀항 부분도 이제 경찰이 염두에 두고 해경하고도 공조하고는 있어요. 근데 이렇게 지금 그 잠수하면 잡는 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양주경찰서가 여행성 범죄라고 그러죠. 범행은 광주에서 하고 시체는 우리 관내에 갖다 버려놔가지고 양주경찰서가 지금 덤택이 쓴 격이거든요. 근데 이 두 놈은 끝까지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는 의심이 이렇게 많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소할지 답답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 왜 관할이 바뀌면 수사하기 어렵냐면은 그 형사분들도 각각의 수사 라인들이 다 있고 자기네들이 잘할 수 있는 그 연고지에서 자기네들이 근무하는 그 고지에서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만약 양주경찰서에서 다시 목포인가요? 네. 거기다 수사 협조를 또 구해야 되고 또 왔다 갔다 이동하면서 수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수사하는데 어려움이 많아요. 하여튼 양주경찰서는 하여튼 검거를 뭐 그것도 검거도 아니지 뭐 그 약 먹고 그 누워 있는 것들 그냥 주순 거죠. 근데 주웠는데 짐덩어리를 주운 거죠. 쉽게 얘기해서 골치 아픈 거죠. 네. 그런데 주범인 정작 이 친구는 지금 도주한 상태고 조규석이는 2006년도에도 광주에서 건설업자 납치해가지고 감금하면서 했던 적이 있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범서방파 부두목 남호 씨 같은 그 조폭밥 먹는 사람도 또 그렇게 납치해가지고 한 적이 있고, 그러니까 습관이에요. 수법이고 습관인데 이거 빨리 이 사람을 검거해야지 이 사건은 아마 풀릴 것 같습니다. 네, 아까 교수님이 얘기했듯이 범행 동기에 대해서도 지금 여러 가지 추정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두목을 잡아야 정확하게 판단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사건에 대한 진상이 밝혀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검거가 되거나 뭔가 사건에 대한 것들이 더 많이 올라오게 되면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하고요. 언제 한번 교수님에게 조폭 강의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